네, 뉴스업 시작하겠습니다. 2+2 협의 연기 이후 우리 정부는 후속 협상에 나서면서 막판 합의점을 찾고 있습니다. 관세 부과 시일인 일주일 안에 고위급 협의가 이루어질지는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워싱턴에서 신윤전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한미 재무통상 분야 2+2 장관급 회담의 돌연 연기 통보를 받은 다음 날 한미 통상 분야 협의는 예정대로 진행됐습니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과 만나 1시간 넘게 실무 협상을 벌였습니다. 25% 상호 관세와 자동차 등 품목별 관세 인하를 위해 조선과 반도체, 에너지 분야 협력 강화를 논의한 것으로 보입니다. 러트닉 장관은 방송 인터뷰에서 한국 입장에선 미일 무역 합의에 욕이 나왔을 것이라며 미국과 협상을 타결하고 싶어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이 일본을 경계하기 때문에 미국은 한국의 곤란한 입장을 감안해 미일 합의를 기준점으로 협상에 나선다는 설명입니다. Japan is putting up $550 billion in order to lower their tariffs a little bit. That way they have a little bit lower tariff. And they also opened their country to free trade. 이런 가운데 남은 일주일 안에 2+2 고위급 협의는 어려워졌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미국은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을 이유로 들었는데 다음 주에도 미중 무역 협상 등이 예고됐기 때문입니다. 다만 미국이 최대한의 양보를 끌어내기 위해 일본과의 비교나 협의 연기 등 전략적 압박에 나섰다는 지적도 있는 만큼 막판 협상 타결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어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신윤정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다른 나라도 일본처럼 미국에 큰 금액을 투자하면 미국이 부과한 관세율을 인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워싱턴 DC의 연방준비제도 청사 공사 현장에서 다른 나라도 돈을 내고 관세를 낮출 수 있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미일 무역협의에서 일본이 약속한 5,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기자들에게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왔습니다. 또 일본이 약속한 투자는 대출 같은 게 아니라 계약 체결 시 선지급하는 돈을 의미하는 사이닝 보너스라며 일본이 선불로 냈다고 주장했습니다. 통상과 안보 등을 묶은 이른바 패키지 딜 협의를 위해서 미국을 찾았던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어제 귀국했습니다. 현 상황을 막바지 중요 국면이라고 진단했는데요. 강진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일 미국으로 비공개 출국했던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출장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미국이 오는 8월 1일부터 25% 고율 상호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한 터라 협상 성과에 대한 관심이 뜨거웠습니다. 하지만 위 실장은 말을 아꼈습니다. 지금 한미 간의 현안 협상이 막바지에 꽤 중요한 국면에 있습니다. 통상과 안보, 동맹 등 이른바 패키지 딜을 위해 미국을 방문했지만 타결 단계에 이르진 못했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핵심 쟁점에 대한 이견이 여전하다는 의미입니다. 실제로 미국은 쌀 시장 추가 개방, 소고기 원령 제한 완화, 정밀지도 반출 등 비관세 장벽을 낮추라고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방위비 분담금을 포함한 국방비 증액도 청구서에 들어갔습니다. 25% 상호 관세율과 자동차, 철강 등에 매겨진 고율의 품목별 관세를 낮추는 게 당면 과제라지만 우리로선 선뜻 내주기 어려운 사안들입니다. 팽팽한 줄다리기가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에 힘이 실리는 이유인데 그런 정황은 협상 분위기에서도 드러났습니다. 미국 측의 거절로 위 실장이 협상 상대인 마코 루비오 미 국가안보 보좌관을 만나지 못했다는 일부 보도를 강하게 부인한 겁니다. 미국 측이 거절했다 이 부분이 오보라는 거고요. 자세한 계기와 이유는 배포한 자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별도 자료로 세부 일정까지 공개하며 미국 측 사정으로 유선으로 협의가 진행됐다고 강조했습니다. 민감한 시기에 한미 간 신뢰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게 대통령실의 설명인데 빈손 귀국 아니냐는 일각의 비판을 의식한 거란 뒷말도 나왔습니다. 대통령실은 미국 측과 긴밀한 소통을 이어갈 거라고 밝혔는데 위 실장을 포함한 고위 당국자들이 조만간 방미길에 다시 오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YTN 강진원입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은 어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비공개로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두 사람이 별도의 의제 선정 없이 자유롭게 폭넓은 의견을 나눴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한미 간 관세 협상 시한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삼성의 미국 투자 의견은 물론 다양한 분야의 고충도 논의됐을 걸로 보입니다. 정치권 소식입니다. 보좌관 갑질 논란 등으로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직에서 물러났지만 정치권의 후폭풍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강 의원을 엄호해온 민주당은 전반적으로 말을 아꼈지만 국민의힘은 남은 장관 후보자들로 전선을 넓히고 있습니다. 윤웅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선우 의원의 장관 후보자 사퇴 이튿날에도 그 배경과 여파를 두고 더불어민주당 안팎에서는 여러 가지 말들이 나왔습니다. 지도부는 되도록 말을 아꼈지만 강 후보자가 새로 출범한 정부와 여당을 위해 결단을 내렸다며 안타깝지만 존중한다는 반응이 이어졌습니다. 지난 대선에서 같이 토론단에서 일을 했던 사이라 안타깝죠. 다만 본인의 고심 끝에 당과 대통령께 부담을 안 줘야 되겠다라는 이제 국정 동력이 계속 살아가기 위한 결단을 한 거죠. 강선우 의원의 판단이 잘 됐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훨씬 많은 것 같기는 합니다. 국민의힘은 이번 일을 기회 삼아 대여 공세의 고삐를 바짝 쥐고 있습니다. 강 의원이 장관 후보직을 사퇴하자 더 나아가 의원직까지 박탈해야 한다며 강선우 징계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함께 일하는 사람에 대한 인격적 존중을 하지 않는다면 그 자체로 국회의원으로서의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 정동영 통일부, 권오울 보훈부,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를 향해서도 전선을 확대했습니다. 후보자들이 의혹을 제대로 소명하지 못했다며 대통령실에 이들의 지명 철회를 요청하는 공문까지 보냈습니다.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을 겨냥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쏟아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민족의 축복이라는 망언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인사혁신처장이 아니라 아첨혁신처장이라는 말입니까? 이어 청문회를 앞둔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게도 송곳 검증을 예고했습니다. 야당은 두 후보자가 각각 자녀들에게 수억 원대 부동산을 증여하거나 전세금을 지원하는 등 부당한 아빠 찬스 의혹이 있다는 입장입니다. 내홍 속에 지지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 국민의힘은 인사청문 전국이 마무리될 때까지 내부 정비보다는 대여 공세에 집중할 것으로 보이는데 지지세 회복을 이뤄낼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YTN 윤웅성입니다. 강선우 의원의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사퇴는 집권 여당의 당대표 선거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정청래, 박찬대 두 후보는 당심과 명심을 두고 각자 다른 전략을 택했는데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여권에서 강선우 의원의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직 사퇴를 가장 먼저 촉구한 건 당대표 선거에 나선 박찬대 의원입니다. 힘들지만 결정해야 한다는 내용의 글을 SNS에 올린 지 17분 만에 강 의원이 후보직에서 물러나자 대통령실과 사전 교감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지만 박 의원은 이를 부인했습니다. 17분 뒤에 이런 발표가 날 거를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서로 갖고 있는 생각이 사실은 맞았던 거죠. 앞서 충청과 영남권 경선에서 정청래 의원에게 밀린 박 의원이 반전을 노리고 이른바 명심부각에 나선 거란 해석이 나옵니다. 박 의원은 국민의 뜻과 당원의 생각을 대통령실에 전달할 수 있는 대표가 필요하다며 명심이 자신에게 있음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반면 청문회 과정에서 강 전 후보자를 공개 지지했던 정청래 의원은 끝까지 동지애를 내세우며 정반대 행보를 보였습니다. 정 의원은 동지란 비가 오면 비를 함께 맞아주는 존재라면서 인간 강선우와 당원들을 위로한다고 감싸고 나선 겁니다. 강 전 후보자 지명 철회에 반대했던 강성 지지층을 의식해 당심에 호소한 거로 풀이됩니다. 정 의원 측은 YTN에 사퇴 발표도 미리 알고 있었다면서 동료 의원의 논란을 당대표 선거에 활용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일침을 놓기도 했습니다. 그동안 비슷한 기조를 유지했던 두 후보가 선거를 일주일여 앞두고 상반된 전략으로 차별화에 나선 거로 보입니다.
정청래 의원님이 그 지지층을 조금 대변했다면 박찬대 의원님이 대통령실을 대변한 느낌이 없지는 않았습니다. 앞으로 당대표 역할 수행에 있어서 어디에 이제 포커스를 두고 있느냐. 지금 시점에서 박찬대 의원에겐 강성 지지층의 반발이, 정청래 의원은 민심과 다른 목소리를 낸다는 평가가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누구의 전략이 더 유리할지는 다음 달 2일 전당대회에서 판가름 날 예정입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다음 달 22일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한동훈 전 대표가 전격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당권 대진표의 윤곽이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자중질환 속에 지지율까지 역대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상황인데 위기 극복책을 놓고 탄핵 찬성파와 반대파 구도로 치열한 경쟁이 예상됩니다. 박희재 기자입니다. 탄핵 찬성파이자 쇄신파의 대표 주자격인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전당대회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현장에서 답을 찾겠다는 한 전 대표는 극우를 포획하려는 세력에 반대한다며 희망의 개혁연대를 주장했는데 이른바 탄핵 반대파로 분류되는 장동혁, 김문수 후보를 사실상 겨냥한 것으로 보입니다. 깜짝 출사표를 낸 초선 주진우 의원도 이른바 아스팔트 극우로 대표되는 전한길 씨 주장은 당의 기조와 다르다며 우선 선을 그었습니다. 전 정부 실패와 대선 패배 책임을 물어 중진 이선 퇴진도 외쳤지만 과도한 인적 청산은 경계했습니다. 과거에 책임 있는 분들이 당을 앞장서서 이끌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인적 청산만을 강조한 나머지 당이 쪼개지거나 개헌 저지선을 위협해서는 안 됩니다. 당권 주자인 안철수 의원도 오세훈 서울시장과 회동한 뒤 인적 쇄신을 비롯해 당 변화의 필요성을 거듭 역설했고 계엄에 대해서 옹호하는 그런 분들이 계시다고 한다면 그쪽에 찬성하는 다른 당이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 힘을 보태고 그쪽에서 활동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좋은 길이다. 오 시장도 정권 실패, 대선 책임이 있다면 물러나야 한다며 당내 개혁 목소리에 동참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전국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은 17%를 기록하며 당명 변경 이후 5년 만에 최저치를 보였습니다. 특히 중도층 지지율이 10%대까지 추락하면서 당내 위기감은 확산하는 분위기입니다. 한 전 대표가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친한계 표심의 향배가 이번 전당대회의 새로운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탄핵의 찬성과 반대 구도 속에 국민의힘의 당권 대진표가 윤곽을 드러냈는데 이번 전당대회가 흥행으로 이어져 지지율 회복의 계기가 될지 주목됩니다. YTN 박희재입니다. 네, 전국 이슈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대통령실이 공직문화 개선을 위한 5대 과제를 어제 공개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거는 과도한 정책 감사의 폐단을 차단하겠다라는 부분이었는데 정권 교체기마다 보복성 정치 감사 논란에 휩싸였던 감사원을 겨냥한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많더라고요. 뭐 이제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 단체장 출신들은 사실 이 공직문화 개선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습니다. 네. 그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단어 하나를 꼽는다고 하면 적극 행정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공직자 같은 경우는 이 전에 사례가 없으면 잘 움직이지 않으려고 해요. 당연히 법에 어긋나면 더 안 하겠지만 법에서 허용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 직전에 다른 단체라든지 다른 어떤 행정기관에서 여기에 대한 사례가 없다고 하면 망설이는 것이 일반적인 공무원 문화인 것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선출 중인 단체장들은 어떤 성과를 내려고 하면은 좀 핵심적인 어떤 의제에 대해서 좀 추진력이 있게 좀 행동해 주길 바라는데 이런 것이 항상 조금 부족했던 것을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과거 단체장 시절에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차원에서 공직 문화로 좀 적극적으로 좀 바뀌어보고 또 그러한 과정 속에서 차후에 어떤 정책 감사라는 이 허들에 공직자들이 많이 위축되는 경우가 있어서 이제 그런 것들을 좀 해결하자고 하는 그런 어떤 조직 문화 개선의 일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잘못된 정책에 대해서 면책권을 줘서는 안 될 거다 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있어요. 일단 저는 방향 자체는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희가 문재인 정권의 인수인계를 받고 일을 시작하면서 가장 크게 애로사항을 느꼈던 것이 공무원들이 움직이지를 않더라고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적폐청산을 명분으로 관료제 내에서까지 정파성에 대한 책임을 물었었습니다. 적폐청산 TF를 부처마다 만들어서 과거 정책들에 대해서 직권남용죄 등 책임을 묻다 보니까 공무원들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공직사회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서로 간에 뭐 녹음을 한다라고 하든지 아니면 어떤 지시사항을 불이행한다라고 하든지 이런 문제들이 폭넓게 발생을 했었기 때문에 그런 문재인 정권의 과오를 답습하지 않고 조금 반면교사로 삼으려고 하는 그런 태도가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기본적으로 들고요. 네. 일단 정권이 늘 책임을 지는 겁니다. 정권이 국민의 선택을 받고 방향성을 제시하고 그 방향성에 따라서 그 가공을 하는 일종의 공정 역할을 하는 것이 관료제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관료들에게 직접적인 책임을 묻는 것보다는 이런 식의 방향이 맞다라고 보는데 네. 다만 국회도 많이 바뀌어야죠. 이번에 강선우 후보자 논란으로 보좌질 갑질 문제가 비화가 되긴 했습니다만 사실 국정감사 때 이 국회의원들이 그 관료들을 다루는 모습들을 보면은 거의 검사들이 피고인 다루는 것보다 더 할 때가 있거든요. 이런 네. 측면들도 관료 사회를 위축시키는 하나의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행정부뿐만 아니라 입법부도 돌아볼 측면들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직권남용죄 기준도 강화하기로 했는데 이게 사실 고무줄잣대다라는 지적이 있어온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직권남용죄라는 게 형법 123조에 이제 규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가 이제 풀네임인 건데 이게 막 쉽게 말해서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가지고 어떤 의무에 없는 일을 시켰을 때 이제 처벌을 하는 법안입니다. 근데 사실 이게 이제 2000년대 이전까지는 사실 근거가 조금 애매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직권이란 개념도 좀 애매하고 좀 남용이란 개념도 조금 애매하기 때문에 이것을 제한적으로 많이 사용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명박 박근혜 정부 이후부터 이 검찰이 이 공갈죄라든지 강요죄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입증이 어려우면 포괄적으로 직권 남용이라고 적용을 해가지고 어떤 공직자를 좀 처벌하는 그런 사례들이 있어가지고 네. 사실 법조계에서도 학계에서도 이건 안 된다, 잘못된 것이다, 개선이 필요하다라는 요구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법령에 근거한 직권이 있어야 되는. 근데 네. 또 법령에 그러면 근거한 직권이라는 것 외에도 포괄적으로 다른 걸 시키면은 그건 어떻게 할 것인가 해서 이러한 어떤 애매모매한 부분 그리고 좀 불합리한 부분에 있어서는 이재명 대통령께서 조금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이러한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강선우 의원이 여가부 장관 후보자 자리에서 물러난 이후로 정치권 후폭풍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데요. 민주당 내에서도 지금 사퇴에 대한 여러 가지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힘내라, 뭐 응원을 보내는 의원도 있던데 지금 당 전체적인 분위기는 어떤가요? 일단 이제 강선우 후보자가 자진 사퇴를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첫 번째 위로, 두 번째 응원, 세 번째 평가한다. 용기를 낸 거에 대해서. 그래서 결국에 만약에 강선우 후보자가 자진 사퇴하지 않았고 또 대통령실에서도 만약에 임명을 강행하는 상황이 벌어졌다고 하면 사실 지금까지 임기 초반에 이재명 대통령의 높은 지지율 그리고 여러 가지 분야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보수 지지층에게도 이번엔 좀 대통령이 좀 다르구나, 일 좀 할 줄 아는 대통령이구나 라는 긍정적인 이미지에 사실 좀 상처받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어쨌든 그 강선우 후보자가 부족한 점도 있었던 것은 사실이고 하지만 또 억울한 점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기를 냈다는 것에 대해서 민주당 구성원들이 나름대로 위로와 응원을 보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위로와 응원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국민의힘에서는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일단은 뭐 민주당에서는 의미 부여를 하고 싶어 하겠죠. 무슨 구국의 결단이라도 한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많이들 하시는데 제가 봤을 때는 전혀 본질이 그렇지가 않죠. 심지어는 사퇴 선언을 하면서도 보좌진들에게 사과를 하지 않았습니다. 네. 국민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 그리고 당에 대해서 사과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아직까지도 보좌진들에 대해서 법적 조치를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색출을 하겠다라는 거 아니냐 공포를 호소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한 민주당 지도부도 책임이 있죠. 사과를 같이 해야죠. 그러니까 강선우 후보자를 주둔하면서 2차 가이드를 하지 않았습니까? 문진석 의원 같은 경우에는 원래 식구 같은 관계다. 다른 직장 내 갑질과는 다르다라고 하면서 2차 가해를 했고 네. 김병기 원내대표도 그 사람들이 이상한 사람일 수도 있지 않느냐라고 막말을 했는데 이런 지점들에 대해서 사과를 하는 것이 아니라 강선우 후보자가 오히려 좋은 결단을 했다라고 포장을 해주기 시작하면은 사실 인사청문회에서의 위증, 거짓말, 2차가 이런 것들은 문제가 없는 것이 되는 것이냐 이런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아직까지도 이 문제는 현재 진행형이다.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지적하신 부분 그 강선우 의원이 직접 보좌진들에 대한 사과의 어떤 그 입장을 밝힌다든지 당 차원에서 입장을 밝힌다든지 그런 부분은 아직 계획이 없을까요? 네, 당 차원에서도 사실 오늘 아침 뭐 조간이라든지 분위기를 보면 네. 민심을 좀 제대로 읽지 못했느냐 여당의 의원들이 지도부가 이제 그런 것에 대한 아쉬움을
표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뭐 여당 지도부가 또 나름대로의 어떤 사과라든지 그런 입장을 뭐 표시할 수 있는 충분히 있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고 네. 뭐 어쨌든 강선우 후보자와 관련해 가지고 왜 보좌 직원에게는 직접적인 사과를 하지 않았냐 네. 이런 지적도 있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근데 이 인사청문회 전부터 제가 많이 주장했던 건데 저는 강선우 후보자가 뭐 적절한 시기에 그 전직 뭐 2명의 보좌 직원들이 사실 피해 사례에 대해서 증언을 한 거 아니에요. 여기에 대해서는 좀 찾아가서 오해가 있다면 오해를 풀고 또 사과할 부분이 있으면 사과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오히려 저는 이게 강선우 후보자에게 전화위복이 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이 정치 오랫동안 해보면은 지금 당장 졌다고 한 게 또 나중에 보면 이기는 상황인 거고 지금 당장 이긴 것처럼 보이지만 나중에 또 보면 그게 오히려 더 큰 화를 초래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게 또 오히려 강선우 후보자에게 제2의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런 위로의 말씀 드립니다. 네, 국민의힘은 강선우 징계 요구안을 제출을 했더라고요. 장관 후보직 사퇴로 끝날 일이 아니다. 의원직까지 사퇴해야 된다. 이런 입장인 거죠. 사실 이 문제가 여가부 장관 후보자로 나와서 비화된 측면이 있습니다만 장관 후보자를 빼고 보더라도 의원으로서 갑질을 했다라고 하는 문제는 변하지가 않는 거죠. 후보자 사퇴를 한 것은 여가부 장관으로서 자격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인정을 한 것이고 한 발 더 나가서 그렇다라고 하면은 피해 보좌진들이 피해를 본 사건은 없어지는 게 되는 것이냐 그렇지가 않다라고 하는 거죠. 더군다나 강선우 후보자 이런 고압적인 인사청문회에서조차 보좌진들에 대해서 사과 한마디 유감 표명 하나 없고 법적 조치를 하지 않겠다라고 말을 해달라고 하는 야당 의원들의 발언조차 호응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봤을 때는 저는 앞으로도 계속 비슷한 문제가 불거질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또한 지금까지도 이런 자신의 과거 행동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잘못했다라고 하는 입장을 밝힌 사실이 없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보좌진들에게 사적 심부름을 시키는 정도는 여전히 용인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의구심이 드는 것이고요. 그렇다라고 하면은 이것은 충분히 국회의원으로서의 자질 문제로까지 비화될 수가 있고 징계 사안이 될 수가 있다.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박찬대 의원은 강 의원에게 공개적으로 사퇴를 요청을 했었고요. 정청래 의원은 사퇴 이후에 강 의원을 위로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그러면서 동지란 비가 오면 함께 비를 맞아주는 거라고 쓰기도 했는데 이게 사실상 박찬대 의원을 공격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어요. 뭐 이제 박찬대 의원도 비 오면 같이 맞아줄 사람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그 박찬대 의원을 저격하는 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지 않고 뭐 이제 이런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뭐 박찬대 의원이 강선우 후보자가 사퇴하기 뭐 17분 전에 뭐 글을 올린 거를 두고 뭐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는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서 제가 과거에 뭐 원내대표, 뭐 당대표 이제 비서관 하면서 제가 이 메시지 업무를 해봐서 제가 좀 아는데 저는 17분이라는 이 숫자가 시간이 저는 오히려 증거라고 생각을 해요. 어떤 증거냐? 박찬대 의원이 몰랐을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예상을 할 수는 있었겠지만 확실하게 알고 있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17분 전에 이 글을 쓰기 전에는 그 전에도 사실 좀 글을 다듬는 어떤 그런 과정이 있을 것이고 또 참모들과도 논의하는 과정들이 있었을 건데 아니 사퇴하는 걸 뻔히 아는데 뭐 굳이 17분 전에 이 글을 올린다는 건 뭐 일종의 확인 사살이 될 수도 있는 건데 그래서 저는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그 과도한 해석인 것 같고 어쨌든 박찬대 의원이 저도 강선우 의원에게도 좋은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는 역할을 했다고도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그 두 분의 관계가 또 나쁘지 않기 때문에 저는 꼭 뭐 이번 사태와 관련해 가지고 박찬대 의원과 뭐 정청래 의원이 사이가 나빠질 것도 없다. 전당대회 이런 것들이 소재로 물론 쓰이는 것 같아요. 지금 막 커뮤니티 보면은 뭐 누가 잘했네, 누가 못했네, 뭐 이런 말은 있지만 저는 이게 큰 어떤 갈등으로 번지지는 않을 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뭐 강성 지지층 사이에서는 박찬대 의원에 대한 반발이 있고 정청래 의원은 민심과 다른 목소리를 낸다는 평가가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오면서 서로 이 두 가지 부분이 부담이 될 거라는 지적이 많은데요.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일단 박찬대 후보가 해당 글을 올렸을 때 저희가 그걸 먼저 보고 나서 이건 100% 강선우 후보자가 곧 사퇴를 하겠구나. 저희끼리는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네. 실제로 그 이후에 후속 보도들을 보게 되면은 원내 지도부는 물론 대통령실 내에서도 미리 교감이 있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기도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모르는 게 더 이상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심지어는 정청래 후보자의 측근들조차도 정청래 후보도 알고 있었는데 얘기를 안 한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몰랐다라고 하는 것은 순진한 생각이라고 저는 보고요. 이런 것들이 박찬대 후보자는
명심을 좀 부각할 만한 계기가 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끼리 이제 보수 진영 내에서 이것이 명심 어필용이라고 해석을 하면서도 근데 이게 지지자들에게 어필이 될까라고 하는 의구심이 들었거든요. 왜냐하면 어쨌거나 동지란 표현이 자주 등장을 하는데 이 정당 내에서 동지들에 대해서 먼저 나가라고 등 떠미는 형국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이재명 대통령과 교감이 있었다라고 하는 해석은 저희끼리 하는 것이고 지지자들이 봤을 때는 박찬대 후보자가 소위 막타를 쳤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강선호 후보자 낙마에 책임을 묻게 되는 것이고 그런 측면에서 좀 부작용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반대로 말씀하신 것처럼 정청래 후보자는 좀 민심에 역행하는 해석을 하고 있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만 지금 전당대회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 공직선거 후보자 선출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당원들의 표심이 더더욱 중요하고 박찬대 후보자가 의도와 다르게 정무적으로 좀 실책을 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최동석 신임 인사혁신처장에 대한 논란도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과거 이제 유튜브 방송, SNS에서 한 발언들이 공개되면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 현 대통령실의 인사들과 장관까지 겨냥한 발언들이 나오고 있어요.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심각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유튜브를 하셨던 분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정치권에서 여야를 막론하고 이제 좀 유튜브 하시는 분들은 좀 고위공직자 하는데 너무 위험한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와요. 왜냐하면 그래서 정치가 좀 부메랑인 것 같습니다. 과거에 국민의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에서 모 장관이 사실 유튜브 활발하게 하셨던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뭐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서 막 그 안 좋은 소리 하고 뭐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막말하셨던 분도 있었는데 그때 저희가 신랄하게 비판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뭐 최동석 인사혁신처 처장이 뭐 장관급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75만 공직자의 인사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수장이 될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분에 대한 어떤 평소의 어떤 신념이나 철학에 대해서 중요하게 보지 않을 수가 없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일단 저희는 그렇습니다. 이분이 지금까지 살아온 길을 보면 뭐 교보생명이라든지 아니면 한국은행이라든지 이 인사와 관련해 가지고는 기업과 공직에서 두루 경험을 쌓으셨고 이 부분에 있어 전문성은 저희가 인정해도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 인사혁신처장으로서 그러면 잘 일을 할 수 있냐라는 것이 이제 문제인 건데 그동안의 발언을 봤을 때 지금 좀 불안한 면은 있다라는 것이 저희 민주당 내에서도 이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는 차후 국민들의 조금 여론을 좀 더 수렴하는 조금 과정이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앞에서 사실 뭐 정청래 때문이니 뭐 박찬대 의원 때문이니 뭐 강선우 후보자와 사퇴와 관련해서 막 그런 얘기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지지율 변화, 여론조사가 저는 결정적이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여론조사 인사청문회가 끝나고 나서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버틸 수 있던 여력이 있었는데 그 다음 주에 나온 어떤 여론조사를 보니까 뭐 부정적인 여론이 60%가 넘었던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는 사람이 뭐 흠결이 좀 발견됐다고 해서 곧바로 자르면 또 그게 또 정부의 책임 있는 인사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흠결이 좀 있긴 하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 국민들이 어떻게 반응하시는지를 조금 보는 그런 어떤 과정이 필요하다. 다만 전문성만큼은 좀 인정해 주시라 이런 말씀 드립니다.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의 지금 이런 논란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일단은 지금 문제의 본질이 어떤 뭐 야권에 대한 그런 비판을 했다라기보다는 여권 내에 대해서 많은 소위 품평들을 했더라고요. 심지어는 점수까지 매겨가면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점수를 매겨보자면 마이너스 70점이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고 심지어 지금 대통령실의 핵심 인사인 강훈식 비서실장, 우상호 정무수석,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해서까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여권 내 더 많은 지금 자중질환들이 일어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전 이런 문제들은 인사검증 시스템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강선호 후보자에게도 사실 대통령의 의중을 전달한 것이 다름 아닌 김현지 총무비서관이다. 이런 사실이 보도까지 지금 되었어요. 그런데 김현지 총무비서관은 말 그대로 대통령실 내부 행정 인사를 담당하는 총무비서관이거든요. 우리가 내각 인선을 준비하는 것은 대통령실 내에서도 인사제도 비서관실이 따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장관 후보자에게 대통령의 의중을 총무비서관이 전달을 하느냐. 이것이 인사검증 시스템 자체가 관할권 자체가 굉장히 모호한 것이 아닌가. 특정 실세들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것이 아닌가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지점이고요. 또한 공직기강 비서관실에서 기본적으로
검색해서 나오는 수준의 문제들을 필터링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을 정말 낙점하고 간 것이 아니고서야 불가능한 가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들이 검증 시스템이 전혀 작동하지 않고 있다라고 보는 것이기 때문에 인사위원회를 강화하는 수순이 아니라 이런 식의 좀 실세 정치에 대한 우려, 민주당 내에서조차 표출이 되고 있거든요. 네. 이런 문제들부터 조금 짚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어떤 의견이실까요? 근데 이제 첫 번째로 저는 국민의힘에게 조금 요청을 드리고 싶은 게 사실 정상적인 정부와 정부 간의 인수인계가 이루어졌다고 하면 지금 인수위 기간입니다. 최소한 뭐 8월 한 4일까지는 인수위 기간이잖아요. 근데 저희가 인수위도 없이 사실 정권을 이양받아가지고 인사 검증을 하는데 너무나도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인사 시스템이 100점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요. 하지만 지금 제가 생각했을 때 이재명 정부의 인사 시스템의 가장 큰 문제는 인력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9명의 국무위원, 그리고 아시다시피 대통령실에 계셔서 알잖아요. 비서관급만 해도 50명이에요. 그래 뭐 지금 60, 70명, 80명이 되는 인력을 민정수석, 인사비서관실에서 10명 정도 인원들이 다 점검을 하는 게 너무 커피 쏟을 만큼 너무 힘들다고 해요. 그런 상황에서 아시잖아요. 저번 주에 제가 출연했던 영상 찾는 것도 힘들거든요. 그런데 유튜브에서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했는지 일일이 다 찾는다는 것이 물리적으로 힘든 애로사항이 있다. 다만 저희가 계속해서 인수위가 없었습니다. 이런 변명을 하는 게 국민께 송구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가급적 안 드리려고 하는데 이런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은 저는 국민의힘에서 충분히 알 거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이제 김현지 총무비서관에 관련해가지고 얘기가 좀 나오는데 네. 원래 우리가 공무원 조직도를 보면 이 총무 아래 인사, 행정 뭐 일정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그 안에 인사라는 또 업무 안에서도 검증을 하는 사람, 추천을 하는 사람, 여러 가지 어떤 절차를 진행하는 사람이 나눠져 있기 때문에 이 김현지 총무비서관이 이 어떤 업무에서 너무 벗어난 사람이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더 큰 거는 아니 국민의힘에서 강선우 후보자 사퇴하라고 막 그렇게 계속 요구했잖아요. 근데 사실 이게 고양이 목에 방울을 누가 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게 아직 사실로 확인도 되지 않았지만 김현지 총무비서관이 그런 역할을 했다면 아니 국민의힘에서 오히려 또 격려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도 이재명 정부에는 옳은 일 하는 사람이 있구나. 그래서 저는 저희가 이제 뭐 인사가 100점은 아니지만 이런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조금만 이해해달라 이런 당부 말씀드립니다. 제가 짧게만 좀 답변을 드리자면 네. 결과적으로 여당 지도부가 찬성을 해서 강선우 후보자 임명 강행을 했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이 고양이 목에 방울 다는 역할, 여당 지도부도 못한 역할을 김현지 총무비서관이 한 것이다. 이것이 굉장히 흥미로운 지점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인수위가 없는 정권 이해합니다. 그런데 지금 처음이 아니거든요. 참 저희가 하기 민망한 얘기긴 하지만 문재인 정권도 인수위 없이 출발을 했지만 7대 인사 검증 기준을 얘기를 했었고 지금처럼 인사 잡음이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수위가 없다는 말로만 무마를 하기에는 지금은 조금 더 나간 상황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앞서서 논란이 불거졌을 때 바로 이 인사를 처리하는 것도 옳진 않다라고 지적을 하셨는데 그거는 그러면은 최동석 처장에 대해서도 같은 입장이실까요? 근데 저는 시간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완벽한 인간이 없는데 네. 여기에 대해서 몇몇 흠결이 드러났다고 해서 바로 이렇게 정리를 해버리면 누가 고위 공직자에 나서려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리고 또 이제 지금 제기된 것들에 대해서도 사실 표면적인 것보다 그 이면에 어떤 사정이 있었는지도 사실 살펴봐야 될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네. 문제가 지적됐다고 해서 바로바로 정리하는 거는 저는 옳지 않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국민의힘 상황도 짚어보겠습니다. 전당대회 앞두고 반구구 연대에 관심이 집중이 되고 있는데요. 안철수 의원과 조경태 의원이 어쨌든 지금 주축이 돼 있는데 먼저 안철수 의원은 한동훈 전 대표에 의해서 오세훈 서울시장과도 만났어요. 새 결집을 좀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일단 안철수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좀 시작부터 안타까운 측면들이 있었습니다. 혁신위원장으로 지명이 됐었고 본인이 수락을 했었는데 네. 30분 만에 사퇴를 하지 않았습니까? 사퇴를 하면서 당대표 출마 선언을 함께 했기 때문에 애초에 좀 당내 이런 여러 가지 문제 상황을 자기 정치의 초석으로 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 비판을 피해가기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안철수 후보자가 지금 하고 있는 여러 메시지와 스탠스 같은 것들은 받아들일 측면들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그 방법론도 중요한 건데 네. 이렇게 조금 당의 어려운 상황을 자기 정치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그런 전례들이 있었다라고 했을 때는 과연 당무를 믿고 맡길 수 있을까에 대한 당원들의 의구심이 있을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행보들도 중요하지만 문제를 직접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적임자인가 좀 당내 리더십을 발휘하고 당의 구심점으로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인가를 좀 당원들에게 어필하는
해가는 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한동훈 전 대표는 결국에 이제 경선 불출마를 선언을 했는데 그러면서 반구구 연대, 이 혁신전대 기세가 좀 한풀 꺾였다라는 분석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혁신전대의 기세가 한풀 꺾인 이유는 전환길의 등장인 거죠. 이분이 등장해가지고 혁신 당대표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라든지 뭐 누가 혁신 당대표가 될 것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희화가 돼버린 거예요. 오히려 전환길이라는 사람이 국민의힘에 입당을 해가지고 이름이 전유관 씨였다라는 것만 밝혀지고 사실 이분이 부정선거, 음모론자, 계몽령, 전파론자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런 분이 국민의힘에 들어와가지고 본인이 또 전당대회에 출마하겠다라고 이런 말도 했어요. 그리고 또 뭐 물론 입당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지금의 당원 그 당규상으로는 뭐 어려운 것 같지만 그렇다고 하면 이분이 또 지지하는 사람이 이번 전당대회에서 뭐 최고위원이 된다든가 당대표가 된다든가 하려면 그렇게 되면 국민들이나 당원들이 국민의힘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아직도 국민의힘 변하지 않았구나라고 생각을 하시겠죠. 그래서 저는 지금 어쨌든 이 국민의힘의 전당대회에서 혁신 당대표가 되려는 분은 저는 자격이 제일 중요하다고 보는데 네. 이 자격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계엄이 잘못됐다고 주구장창 주장을 해온 사람인지 두 번째, 탄핵은 됐어야 된다고 탄핵에 찬성을 했던 사람인지 최소한의 이 두 가지의 조건은 구비되신 분이 저는 국민의힘의 당대표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럴 때 국민의힘이 쇄신과 혁신으로 갈 수가 있다. 그런데 지금까지 출마 선언하신 분들 보면은 그런 자격이 있는 분도 있고 그렇지 못한 분도 있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네. 이번 전당대회의 큰 변수 앞서서 짚어주신 그 전환길 씨의 등장도 있고요. 한 전 대표가 이제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한 전 대표와 친한계가 과연 누구를 밀어주느냐 이것도 변수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누구도 밀어주지 않을 것 같은데요. 사실 안철수 후보와 과거에도 사전에 면담하는 그런 기사들도 나오기는 했는데 네. 안철수 후보자가 직접 밝혔습니다. 비공개로 만나기로 했었다라고. 그런데 기다렸다라고 하는 듯이 사진까지 찍혀서 기사가 나오게 됐죠. 결과적으로 한동훈 전 대표가 안철수 후보와 진지하게 연대를 하고 싶어 하기보다는 자신이 이런 연대를 주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림을 보여주는 게 목적이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한동훈 전 대표의 성정 자체가 자기가 주인공이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성정이고 그 후보자의 지지자들도 좀 당을 팬클럽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저는 봐요.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전 대표 외에 누구를 구심점으로 삼을 수 있겠는가? 저는 회의적인 생각이 있고요. 심지어는 네. 조경태 의원이 출마를 하기는 했고 한동훈 개통이라고 이제 뭐 평가를 받았습니다만 네. 조경태 의원 본인이 이제 그런 말들을 합니다. 오히려 친조계라고 표현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느냐. 나는 육선 의원인데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친한계 내에서도 많은 잡음들이 들려오고 있고 또한 조경태 의원의 출마조차 한동훈 전 대표와 조율이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까지 전해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관망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어제 공개된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더 떨어졌더라고요. 17%로 나왔던데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일단 저희 당이 지금 건강한 야당 역할을 못하고 있다라고 국민들께서 생각을 하시는 거죠. 네. 그러니까 건강한 야당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당 내부부터가 건강해져야 되는데 전 어느 순간 우리 당이 보수당이라고 부르기 민망할 정도로 질서와 규범이 사라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상벌 체계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선거 공신들에 대한 대우도 없고 그러니까 지난 대선을 승리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관료들만 떠받든 것이 아닌가 이런 평가들이 있는 것이고 또한 벌 체계에 대해서도 당의 소위 우리가 해당 행위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히려 상대 진영보다 더한 프레임 공세, 음모론을 펼치면서 당 내부에 대한 공격만 계속하는 그런 행위들에 대해서도 전혀 제지가 없었습니다. 당에 어른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 심지어는 윤희숙 혁신위원장이 혁신안을 가져오긴 했습니다만 그 안이 윤희숙 위원장 개인의 주장인지 아니면은 혁신위원들과 소통과 합의를 거쳐서 만든 정말 혁신 아닌 것인지조차 불분명한 그런 상황이거든요. 네. 질서와 규범이 사라진 조직은 평가를 받을 수가 없다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 만들어진 새로운 구심점이 좀 당의 그런 상벌 체계, 시스템을 재구축하는 데 힘을 쏟아야 되고 그래야 저희 정당이 다시 재건될 수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속보 한 가지 전해드리겠습니다. 김건희 특검이 아크로비스타의 압수수색을 시도 중이다라는 속보가 들어와 있습니다. 아직은 압수수색 착수 전인데요. 아무래도 아크로비스타에 있는 코바나 컨텐츠 사무실을 압수수색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자, 김건희 특검 다음 주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도 이제 소환을 한 상태고요. 다음 달 8월에는 김건희 여사도 소환을 한 상태죠. 자, 이런 가운데 아크로비스타에 대한 압수수색을 현재 시도 중입니다. 아무래도 그 안에 있는 코바나 컨텐츠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압수수색이 시작이 되는 대로 다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국 이슈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민생회복 소비 쿠폰 신청자가 사흘 만에 2,1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일부 지자체가 소득이 드러나는 색깔 카드를 지급해 질타를 받자 수혜복구로 지친 공무원을 동원해 교체 작업에 나서면서 혹사 논란까지 불거졌습니다. 이형원 기자입니다. 소비 쿠폰 지급 첫 주부터 신청자가 몰리면서 사흘 만에 2,1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전체 대상자의 42.5%로 이들에게 지급된 쿠폰 액수만 3조 8천억 원이 넘습니다. 신청자 대부분은 쿠폰을 카드로 받았습니다. 문제는 일부 지자체가 신청자의 소득 수준이 드러나는 카드를 지급한 건데 대통령까지 질타하자 부랴부랴 공무원을 동원해 색상 교체 작업에 나섰습니다. 이 과정에서 수혜복구로 가뜩이나 지친 직원들을 밤 늦게까지 혹사하면서 또 다른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수혜복구로 업무가 폭주한 상황에서 경무에 시달려 왔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 스티커 작업을 자정 무렵까지 마치고 자정이 넘어서야 퇴근하는 이 시민들한테만 사과할 것이 아니라 고생하고 욕먹고 이런 우리 공무원들한테도 정부는 이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거듭 당부했습니다. 소비 쿠폰 지급 현장을 직접 점검하기도 한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국민 인권과 안전을 최우선에 둔 세심한 배려를 강조했습니다. 소비 쿠폰이 지역 경제 활성화에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또 쿠폰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없도록 몸이 불편한 어르신이나 장애인을 위해 직접 방문해 신청받는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운영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네, 민생회복지원금 불법 거래 정황도 나타나면서 경찰이 특별 단속에 나섰습니다. 소비 쿠폰을 사용한 것처럼 꾸며 현금으로 받는 이른바 카드깡도 주요 단속 대상입니다. 오승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고거래 사이트에 민생회복 쿠폰을 검색하니 선불카드를 판매한다는 글이 여러 개 나타납니다. 민생회복 지원금 15만 원이 들어있지만 사용할 여건이 안 된다며 13만 원에 팔겠다고 적혀 있습니다. 이 같은 불법 유통 정황이 나타나자 경찰청은 소비 쿠폰 사용 시한인 11월 30일까지 특별 단속에 돌입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가게 점주가 실제로 물품을 팔지 않고 민생회복 지원금 선불카드로 결제만 한 뒤 일부 현금을 손님에게 돌려주는 이른바 카드깡을 단속합니다. 중고거래 사이트 등에서 돈을 받고 민생회복 쿠폰을 파는 건 물론 팔기로 한 뒤 돈만 챙기는 사기 행태도 단속할 계획입니다. 각 시도경찰청 사이버수사대와 반부패 경제범죄수사대 등이 특별 단속을 맡고 필요한 경우 일선 경찰서 전문 수사 인력까지 투입할 예정입니다. 경찰청은 범죄 행위로 얻은 수익금도 끝까지 추적해 기소 전 몰수 추징 보전으로 환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오승훈입니다. 집중호우 피해로 수색 작업이 진행 중인 경기도 가평에서 실종자로 추정되는 시신이 또 발견됐습니다. 부모와 같이 캠핑을 갔다가 실종 신고가 접수된 10대로 추정됩니다. 윤태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수색 작업을 벌이던 경찰과 소방대원들이 걸음을 멈추고 하천 주변에 가림막을 세웠습니다. 오전 9시 반쯤 경기 가평군 덕평리에서 실종자로 보이는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DNA 검사 등 신원 확인 절차가 진행 중인 가운데 경찰과 소방은 캠핑장에 놀러 왔다가 부모와 함께 실종된 10대 아들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40대 아버지는 앞서 나흘 전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실종자 추정 시신이 발견된 하천 주변입니다. 집중호우가 내릴 당시 일가족 3명의 실종 신고가 접수됐던 캠핑장에서 이곳까지는
직선 거리로 9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실종자 수색 닷새째, 소방은 한강 김포대교까지 범위를 넓힌 데 이어 가평 지역에 대한 정밀 수색에 돌입했습니다. 끈을 잡고 한 줄로 서서 하천 바닥을 훑고 물속 냄새를 맡을 수 있는 순환 탐지견도 투입했습니다. 도로 통제에 무더위까지 겹치며 수색이 길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800명 넘는 인원과 각종 장비를 동원해 가평 일대를 다시 샅샅이 살펴보는 겁니다. 현장 구조요원들을 총 동원하여 슈트를 착용한 상태에서 현재 이번 대보교에서 신천평대교까지 하천을 따라 로프를 길게 잡고서 일렬 행도로 사망과 실종 8명, 여기에 주택 침수에 도로 유실 등 340억 원 넘는 재산 피해까지 입은 가평군에서 실종자들을 찾기 위한 악전고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YTN 윤태인입니다. 경기도 가평에서 캠핑 도중 실종됐던 한 명의 시신이 발견되면서 극한호우로 인한 사망자가 24명으로 늘었고 실종자는 4명으로 줄었습니다. 집중호우로 인한 시설 피해는 신고가 접수된 14,441건 중 59.9%인 8,645건의 응급 복구가 완료됐고 나머지 6,242건은 복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주민 대피 인원은 11,151세대, 15,747명으로 이 중 2,124명이 아직 집으로 돌아가지 못한 채 임시 주거시설 등에 머물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폭우로 물난리가 난 경기 가평은 농민들의 피해도 막심합니다. 수확을 앞두고 있던 농민들은 생계도 복구도 막막한 실정입니다. 김희영 기자가 피해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6,600제곱미터 정도 되는 밭 한가운데가 텅 비었습니다. 도랑 근처에는 큰 나무가 쓰러져 있고 토사 잔해도 남아 있습니다. 10년 키운 포도나무가 있던 밭입니다. 시설물은 얽힌 채 무너져 버렸는데요. 한 달 뒤면 수확할 포도도 이렇게 바닥에 나뒹굽니다. 25년 넘게 밭을 일궈온 농민은 이렇게 큰 피해는 처음이라고 말합니다. 100한 그루가 망가졌다고 생각해도 한 1,000만 원 이상은 손실이지 아닌가 생각이 드는 거죠. 여기서 이렇게 꼴은 처음 보는 거예요. 인근에 있던 다른 포도밭도 넘친 물에 잠기고 쓸려 내려갔는데 또 다른 곳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논에는 토사가 잔뜩 쌓였고 고추와 파, 토마토 등을 키우던 비닐하우스도 무너졌습니다. 수확을 앞둔 농작물은 물론 창고에 저장해둔 수확물까지 전기가 끊겨 상해버렸습니다. 입도 안 떨어질 정도고 그래서 큰일 났구나. 네?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물이 가슴 높이까지 들이찼던 우렁이 양식장은 폭우가 쏟아진 날부터 곧장 복구 작업에 나섰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이제는 생업을 접어야 하는 건지 고민이 될 정도인데 고용하고 있는 이주 노동자들의 거취도 걱정입니다. 한 300톤 정도 떠내려갔고 시설물은 하우스 2,100평, 노지 2,000평 잠겼고 제가 만약에 사업장을 정리하면 저 친구들은 다른 직장을 구해야 되는데 폭우로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농민들은 언제 다시 논과 밭을 일굴 수 있을지 망연자실한 모습입니다. YTN 김희영입니다. 폭우 뒤 찾아온 폭염에 신선식품 가격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침수 피해에 이어 고온까지 농작물 작황에 악영향을 주면서 수급 불안과 물가 상승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오동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과일과 채소 등 신선식품을 고르는 소비자들. 최근 고공행진 중인 수박 가격에 놀랍니다. 이틀에 한 통씩 먹고 있어서 지금 또 사러 나온 건데 좀 부담이 되는 것 같습니다. 폭우 뒤 찾아온 폭염에 신선식품 물가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지난 15일 3만 원을 돌파한 수박은 평년보다 약 30% 오른 3만 원대 안팎을 기록 중이고 풋고추도 36% 올랐습니다. 그런데 앞으로가 더 걱정입니다. 지난 16일부터 쏟아진 폭우에 농작물 침수 피해가 크기 때문입니다. 고추 재배 지역 343헥타르가 물에 잠겼고 수박 주산지인 충남 예산과 부여를 비롯해 다른 여름 과일인 멜론과 포도의 피해 규모도 무시할 수 없는 수준입니다. 일단 수박의 경우는 비 피해가 없는 다른 주산지 작황은 좋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7월 하순과 8월 상순에 주로 출하될 경북 봉화나
강원 양구 지역이 작황이 양호하기 때문에 가격은 이제 7월 중순 높았던 수준에서부터 약보합세로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폭염에 배추와 무가 또 비상입니다. 7월 중순부터 계속 오름세인데 배추는 불과 열흘 사이 1,000원 가까이 올라 5,000원을 넘어섰습니다. 정부는 우선 지자체, 농협 등과 함께 침수 피해 농가의 복구를 신속히 돕고 병해 발생 예방을 위해 약재 지원과 현장 기술 지원 등 생육 관리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또 가격이 상승한 오이와 애호박 같은 채소와 제철 과일에 대해 할인 지원을 이어가는 등 신선식품 물가 대응에 적극 나섰습니다. 정부의 지원 대책이 추진 중이지만 기상 여건을 예상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만약 폭염의 강도가 더 심해질 경우 이런 신선식품의 물가 관리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YTN 오동건입니다. 오늘부터는 정말 더위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이 37도까지 오르는데요. 내일은 더 덥다고 합니다. 공항진 YTN 재난자문위원과 날씨 전망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한낮 기온이 37도를 찍는다는 소식인데요. 오늘도 전국에 폭염특보가 이어집니다. 자, 도대체 왜 이렇게 더운 겁니까? 오늘 아침부터 더위가 좀 심상치가 않습니다. 지금 9시가 아주 되기 전인데 이미 기온이 30도로 웃던 곳이 있어요. 오늘 서울 지방의 최고 기온 예보가 37도로 나와 있는데 우리가 7월 상순에 한번 폭염을 경험했죠. 그때 서울 지방 기온이 38도 가까이 오른 적이 있는데 아마 이번 주말에 38도를 웃돌 것으로 보여서 올 여름 들어서 가장 더운 시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내일 예보는 38도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38도 오르면 7월 기온으로 가장 높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7월 중에 서울에 가장 높은 기온이 기록된 해는 1994년 7월 24일 38.4도까지 오른 적이 있는데 아마 올여름 이 기록을 넘어설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자, 고기압 2개가 지금 우리나라를 이중으로 덮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덥다라는 분석이 있던데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실까요? 네. 지난주에는 이제 폭우가 내렸죠. 폭우가 내린 이유는 그동안에 이제 우리나라에 머물던 더운 고기압이 조금 남쪽으로 빠졌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완전히 빠지지 못하고 우리나라 남부에 걸쳐 있으면서 오히려 폭우의 원인이 됐는데 이 북태평양 고기압이라는 거대한 공기 덩어리가 이제는 북상을 다시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를 덮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 북태평양 고기압은 주로 지상에 영향을 주는데 상층에 중국에서 티베트 고기압이라는 또 다른 고기압 덩어리가 덮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래와 위, 지상과 상층 모두 더운 공기가 덮고 있으니까 열이 빠져나가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열이 아래 하루 종일 이렇게 지상을 덮고 있기 때문에 북태평양 고기압과 티베트 고기압이 물러나지 않는 이상 이런 형태의 기압 대치가 이어지는 이상 앞으로도 폭염이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더욱더 조심해야 된다. 우리가 이제 더운 해로 따지면 2018년을 들 수 있고 지난해를 들 수 있고 94년을 들 수 있는데 이런 더운 해의 특징이 바로 이렇게 지상과 상층에 모두 더운 고기압이 자리 잡는 그런 형태를 보일 때예요.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더 조심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기록적인 폭우 이후에 갑자기 또 기록적인 폭염이 온다고 하니까 당황스럽기도 한데요. 원래 우리가 알던 일반적인 여름 날씨는 이제 사라졌다고 봐야 하는 겁니까? 지구가 어떻게 보면 몸살을 앓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좀 더워지면서 그동안에 보였던 일정한 어떤 패턴, 일정한 어떤 날씨 흐름 같은 것들이 좀 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2020년대 이후에 급격하게 기온이 올라가면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데 최근 5년 동안의 여름 날씨만 봐도 일정한 어떤 흐름이 보이지가 않아요. 어느 해는 비가 많이 오고 어느 해는 비가 적고 또 폭염이 이어지고
어느 해는 또 늦더위가 이어지고 이런 형태로 이어지고 있는데 네. 공통적인 특징이라고 하면 폭염과 폭우가 모두 다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죠. 지난해에는 폭염이 아주 심했는데 올해는 폭염 가운데 다시 또 폭우가 오면서 전국적으로 큰 피해를 냈는데 이번 폭염 뒤에도 폭우가 내리지 않으라는 그런 보장은 없거든요. 예. 다음 주에 기압 패턴이 조금 달라지면서 우리나라에 머물던 그 북태평양 고기압이 조금 빠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나타났던 폭우 형태가 다시 나타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음 주 중반 이후에. 네. 그렇게 되면 다시 북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오고 북태평양 고기압이 어느 정도 가장자리, 그러니까 우리나라 남부의 가장자리에 머물게 되면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부딪혀서 계속 한 자리에 강한 비를 뿌릴 가능성이 있거든요. 거기다가 이제 남쪽에는 태풍의 움직임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 폭염 뒤에 다시 또 폭우가 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여름제 8월까지라고 얘기하고 최근에는 9월에도 여름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데 이런 여름철에는 폭염과 폭우가 동시에 나타나는 이런 새로운 형태의 여름 날씨가 지금 정착화되면서 이게 일상화되는, 그러니까 표준 날씨가 이렇게 폭염과 폭우가 이어지는 이런 날씨가 되는 이런 형태가 앞으로도 나타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예. 자, 태풍을 언급해 주셨는데 필리핀 해상에서 지금 태풍 3개가 동시에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너무 더운 바람에 올라오지는 못하고 있다고 하는데 태풍의 영향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지금 이제 3개의 태풍이 지금 필리핀 쪽하고 괌 쪽에서 발생을 했죠. 그래서 영향을 주고 있는데 다행스러운 것은 이제 좀 전에도 얘기했듯이 더운 고기압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를 뚫고 들어오지는 못하고요. 이 더운 고기압의 가장자리를 따라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7호, 8호, 9호 태풍 모두 우리나라에 직접적인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여요. 예. 현재 이제 7호 태풍 프란시스코는 일본 오키나와를 지나서 이제 내일쯤 타이완 북쪽 해상에서 열대 저기압으로 약화될 것으로 보이고요. 8호 태풍 꼬마이 같은 경우에는 필리핀 북쪽 해상을 지나고 있는데 모레쯤 오키나와 부근 해상에서 역시 열대 저기압으로 약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 하지만 이제 9호 태풍 크로사의 경우에는 이제 괌 북쪽 해상에서 발생을 했는데 이 태풍은 일본 남쪽, 그러니까 남동쪽으로 빠질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이 3가지 태풍 모두 우리나라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태풍이 이제 우리나라 부근을 지나면 특히 이제 7호 태풍 프란시스코 같은 경우에는 일본 오키나와 남쪽을 지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바람의 방향이 이제 우리나라 쪽으로 북쪽으로 향해서 들어온 가능성이 높죠. 그러니까 남동풍이나 북동풍 그 가능성이 있는데 오늘과 내일 이렇게 서울 지방에 기온이 오르는 이유도 사실은 아까 얘기한 북태평양 고기압과 트랙 고기압 영향 플러스 그다음에 팬 현상이라고 하죠. 동풍이 불면서 서쪽이 더워지는 현상 이런 것까지 같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예. 이렇게 어떻게 보면 태풍과 북태평양 고기압이 우리나라 쪽으로 강한 동풍을 이렇게 불어놓고 있다. 이런 동풍이 우리나라에 또 더위를 몰고 오는데 이 동풍이 또 나쁜 것은 제주도 부근에는 아주 강한 바람, 그래서 60km 이상의 바람이 불고 물결도 4m 정도는 높게 일 것으로 예상이 돼요. 그리고 현재 이제 해수면이 좀 높은 상태인데 이런 상태에서 이렇게 높은 너울성 파도도 밀려올 것으로 보이거든요. 네. 지금 한창 피서철인데 남해안에는 너울성 파도가 높게 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안 도로를 넘을 수도 있고요. 방파제를 넘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과 내일, 그러니까 주말 동안에는 이런 너울성 파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특히 남해안에 계신 분들은 대비를 하셔야 되겠고요. 제주도에는 강풍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도에 혹시 오갈 분들은 이런 강풍에 대한 항공기 운항 여부도 확인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기록적인 폭우에 이어서 폭염까지 왔는데 야외 활동하시는 분들, 특히 수해 현장에 계신 분들이 특히 주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공항진 YTN 재난자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특검팀이 언론사 단전 단수 지시 의혹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오늘 불러 조사합니다. 최근 소방청 고위 간부 등을 상대로 이 전 장관의 구체적인 지시가 있었는지 조사해오면서 관련 수사에 속도를 내는 모습입니다. 현장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권준수 기자. 네, 내란 특검 사무실 앞입니다. 네, 자, 이상민 전 장관은 오늘 오전에 출석할 예정이죠. 네, 내란 특검은 1시간쯤 뒤인 오전 10시부터 이 전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합니다. 이 전 장관은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한겨레 신문과 MBC 등 일부 언론사에 대한 단전 단수 지시를 받은 거로 알려진 인물입니다. 구체적으로 이 전 장관은 소방청장에게 전화해 경찰로부터 단전 단수 협조 요청이 오면 조치하라고 지시를 전달한 혐의를 받는데요. 최근 특검은 이 전 장관의 주거지뿐만 아니라 소방청과 행정안전부 서울청사 등의 압수수색을 나가게 됐습니다. 또 허석곤 소방청장과 이영팔 소방청 차장을 불러 어떤 지시가 있었는지 파악하는 등 사실관계를 확인해 왔습니다. 특검은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과정을 재구성하기 위한 질문도 준비했을 거로 보입니다. 앞서 특검은 이 전 장관에 관해 여러 의혹이 있어서 폭넓게 조사가 이뤄질 거라고 예고한 바 있습니다.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해서는 어제 압수수색을 했는데 조만간 다시 부를 가능성이 크겠군요. 네, 특검은 어제 확보한 자료를 분석한 뒤 한 전 총리를 다시 불러 조사할 거로 보입니다. 이미 한 전 총리는 이번 달 초 특검의 조사를 한 차례 받은 적이 있습니다. 앞서 특검은 어제 한 전 총리의 자택과 공간에서 처음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는데 계엄 전 국무회의에서 위법한 절차가 있었는지뿐만 아니라 계엄 선포문을 사후에 고치거나 폐기하려 했는지 파악하고 있습니다.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도 수사 대상에 올라 있습니다. 당시 윤 전 대통령을 가까이에서 보좌해온 정 전 실장은 내란을 방조했다는 사유로 이미 고발된 상태입니다. 특검 관계자는 당장은 아니더라도 정 전 실장도 조사를 위해 소환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최상병 특검은 오늘 허태근 전 국방정책실장을 부르죠. 네, 오늘 오전 10시 반에 허태근 전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합니다. 허 전 실장은 재작년 7월 해병대 수사단이 최상병 사건 초기 조사 결과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한 자리에 동석한 인물입니다. 이후 수사단의 조사 결과는 대통령실 주재 수석 비서관 회의에 올라갔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이 보고를 받고 이른바 VIP 경로설, 즉 화를 내며 임성근 전 사단장이 처벌받지 않도록 수사에 외압을 가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국방부 내에서 어떤 이야기가 오고 간 건지 추궁할 거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YTN 권준수입니다. 네, 앞서 전해드린 대로 김건희 특검은 이 시각 현재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압수수색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또 건진법사를 고리로 한 통일교와 김 여사 청탁 의혹 관련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미진 기자입니다.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검팀이 한국국제협력단 코이카에 대해 강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정부의 캄보디아 원조 사업과 건진법사 청탁 의혹의 연관성을 조사하기 위한 차원입니다. 특검은 통일교 측이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금품을 전달하고 통일교 현안이던 캄보디아 사업 수주를 청탁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특히 청탁이 이뤄진 것으로 지목된 시기에 정부가 캄보디아에 대한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 지원 한도를 기존 7억 달러에서 15억 달러로 2배 이상 늘린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특검은 이와 함께 당시 또 다른 통일교 현안 가운데 하나인 YTN 인수와 관련해 공기업 지분 매각 주관사인 3.1회계법인도 압수수색했습니다. 공세를 이어가는 특검은 관련자 소환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김 여사 최측근인 조현경 전 대통령실 행정관에 이어 문고리 3인방으로 불리는 다른 두 전직 행정관도 조사합니다. 김건희 씨가 고가의 목걸이 등 금품 또는 향응을 수수하거나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은 의혹 사건 관련하여 내일 오전 10시에 유경옥 전 행정관, 오후 5시에는 정지원 전 행정관을 소환 조사할 예정입니다. 유 전 행정관은 전 씨가 통일교 관계자로부터 받은 샤넬 가방을 다른 제품으로 교환했고
정 전 행정관은 전 씨가 휴대전화에 건희 2라는 이름으로 저장한 연락처의 실제 사용자로 전해집니다. 김건희 여사 소환이 보름도 남지 않은 가운데 특검이 김 여사와의 연결고리를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임혜진입니다. 교육부가 오늘 의대 교육 정상화 방안을 발표합니다. 교육부는 출입기자단 공지를 통해 오늘 의대생 복귀와 교육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발표한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교육부는 이 방안을 어제 발표하기로 했다가 대학 측과 세부적인 논의 사항이 있다면서 브리핑을 취소했습니다. 네, 방금 들은 속보입니다. 자, 김건희 특검이 양평 고속도로 의혹과 관련해서 김선교 의원 씨를 오전에 압수수색하고 있다는 속보가 들어와 있습니다. 자, 김선교 의원 같은 경우에는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과 관련이 돼 있는데요. 김 의원이 양평고속도로 사업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관여했는지 등을 들여다보기 위해서 김 의원의 국회의원실에 오늘 오전 검사와 수사관에 보내서 문서 자료, 또 피신의 파일 등을 확보하고 있다는 속보가 들어와 있습니다. 자, 양평군수 출신인 김 의원, 김 여사 일가 땅이 있는 곳으로 고속도로 노선 변경을 요청한 당사자로 알려져 있고요. 김선교 의원은 이미 특검으로 인해서 출국이 금지된 상태입니다. 조금 전에 김건희 특검이 이 의혹과 관련해서 김선교 의원실을 압수수색하고 있다는 속보 들어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들어오는 대로 다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대생들의 2학기 복귀 허용 등 또 한 번의 학사 유연화 조치가 나올 것으로 전망되면서 특혜 논란도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본과 3학년의 졸업 시기를 두고 정부와 의대가 이견을 보이기도 했는데 결국 대학 자율에 맡기는 쪽으로 결론이 날 걸로 보입니다. 염혜연 기자입니다. 새 정부 들어 첫 의대 교육 정상화 방안을 내겠다던 교육부는 전날 밤 돌연 발표를 취소했습니다. 정부가 발표하려던 방안은 의대생들의 2학기 복귀 허용이 주된 내용입니다. 원칙대로라면 의대는 1년 학기제로 운영되기 때문에 1학기 유급생은 2학기 수업도 들을 수 없습니다. 정부가 또 한 번의 특례를 주려는 이유는 당장 돌아와 수업을 몰아들으면 이수가 가능할 거란 기대 때문입니다. 하지만 임상 실습을 52주 이상 해야 하는 본과 3, 4학년은 여전히 문제입니다. 내년 8월 졸업할 4학년을 위해선 의사 국가시험을 추가해야 하고 3학년은 졸업 시기를 후년 2월에 할지 8월에 할지 고민하다가 초유의 5월 졸업 방안까지 등장했습니다. 다만 이를 위해선 학칙 변경 등 행정 절차를 싹 바꿔야 해 이견이 나왔고 대국민 발표 일정까지 미루게 된 겁니다. 결국 5월 졸업 일정은 없던 일이 됐습니다. 대신 대학이 2월과 8월 졸업 중에 하나를 알아서 정하기로 가닥을 잡은 거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런 방안을 발표하기도 전인데 이미 대학생 커뮤니티엔 의대생에게만 특혜를 주는 데 대한 비판이 넘쳐나고 국회 국민동의 전자청원엔 벌써 6만 명 이상이 특혜 반대에 동의했습니다. 더 이상 학사 유연화는 없다고 선을 그었던 교육부 역시 또 한 번 스스로 원칙을 철회했다는 비판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염혜원입니다. 전남 나주의 한 공장에서 외국인 노동자를 지게차에 묶고 괴롭히는 가혹 행위가 발생하면서 고용노동부와 경찰이 진상규명에 나섰습니다. 공장 측은 잘못을 인정하고 재발 방지 대책과 함께 모든 조사에 협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선열 기자입니다. 한 남성이 벽돌과 함께 비닐에 묶여 있습니다. 지게차가 남성과 벽돌 더미를 들고 야적장 곳곳을 돌아다니자 재밌다는 듯 웃음소리가 들립니다. 발 디딜 곳 없는 공중에 매달린 남성은 옴짝달싹도 못하는 상황. 한국인 남성이 조롱하는 목소리로 다그치는 소리도 담겼습니다. 지난 2월 벽돌 공장에서 일하는 스리랑카 출신 이주 노동자 A씨의 모습입니다. A씨의 외국인 동료가 일이 미숙하다는 이유로 50대 한국인 직원이 지게차를 이용해 A씨를 괴롭힌 겁니다. 5분 정도 여기 이렇게 있다가 마음에 너무 다쳤어요. 스트레스 많이 받았어요. 몸이 안 좋아하니까 제가 병원 갔어요. 근육이 너무 아프니까 사장님 너무 좋아요.
해당 업체 대표는 최종 책임자로서 변명의 여지가 없다며 모든 잘못을 인정하고 A씨에게 거듭 사과의 뜻을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재발 방지 대책 마련과 관계기관 조사에도 성실히 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무조건 우리 회사 내에서 그런 사태가 생긴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잘못했다고 하고, 저도 뭐 어떤 경우에든지 그쪽에서 요구하는 대로 다 처리를 해주겠다. 그 입장이 그렇습니다. 5개월 만에 A씨의 괴롭힘을 접한 노동단체는 철저한 진상규명과 가해자들의 처벌을 요구했습니다. 단순하게 이 나주만의 문제가 아니라 나주에서 농공단지도 있고 지금 계절 이주 노동자들도 이 떼약볕에 고통받고 있을 텐데 전남도하고 노동청에서 발벗고 나서서 전수조사하는 것이. 이재명 대통령도 외국인 노동자 괴롭힘 사건에 대해 사회적 약자에 대한 야만적 인권 침해를 철저히 엄단하겠다고 SNS를 통해 밝힌 가운데 경찰과 고용노동부도 즉각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YTN 오설입니다. 만취 상태로 차량을 운전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 지구대 주차장을 일반 주차장으로 착각해 주차까지 했는데요. 이성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찰 지구대 주차장에 흰색 SUV 한 대가 들어옵니다. 비어있는 공간에 차를 세운 운전자는 차에서 내려 옷 매무새를 고칩니다. 이 모습을 본 경찰관이 운전자에게 방문 목적을 묻지만 운전자는 어딘가 수상한 태도를 보입니다. 지구대 안으로 들어오라는 요구를 거절한 운전자는 경찰이 동료와 함께 차량에 다가가자 황급히 주차장을 빠져나가려고 합니다. 하지만 차가 제 속도를 내기 전 경찰이 잠기지 않은 차량 문을 열고 운전자를 제지합니다. 음주 측정 결과 운전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을 훌쩍 넘는 0.145%. 운전자 40대 A씨는 대전 복명동 자택에서 술을 마신 뒤 800여 미터 떨어진 유성 지구대 주차장까지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지구대 주차장을 일반 주차장으로 착각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A씨를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하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YTN 이성우입니다. 아들이 총으로 쏴 살해한 60대 남성 조모 씨가 프로파일러 면담에서 자신이 주장했던 경제적 어려움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조 씨가 가족 회사에 이름을 올려 월 300만 원가량의 급여를 받아왔는데 지난해 어느 시점부터 지급이 끊겼다고 주장했다고 밝혔습니다. 조 씨는 급여를 받지 못한 시점부터는 국민연금을 일시금으로 받아 생활했다면서 배신감을 느꼈다고 말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 조사관들에게 자신은 원래 착하게 살아온 좋은 사람이라고 반복해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 5월 경기도 수원에 있는 아파트 1층 베란다에 불을 지른 50대 주민이 검찰로 구속 송치됐습니다. 술에 취해 주변 차량에 돌을 던지다가 베란다에 있던 고양이가 기분 나쁘게 쳐다봤다는 이유로 불을 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정현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새빨간 불길이 집어삼킨 아파트 1층 베란다에서 검은 연기가 뿜어져 나옵니다. 먼저 도착한 경찰들이 진화를 시도했지만 소화기론 역부족이었습니다. 경찰들은 다급하게 아파트 안으로 달려가 주민들을 깨워 대피하게 합니다. 제가 들어가서 2층부터 한번 두드려 볼게요. 불은 새벽 5시쯤 수원 영통구 15층짜리 아파트 1층 베란다에서 시작됐습니다. 벽돌에 맞아 차가 부서지고 돌이 날아온 쪽에 있는 아파트에서 불이 났다는 119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신고자는 방화범으로 의심되는 사람이 도망치는 모습도 목격했다고 말했습니다. 진술 좀 들어주세요. 그 이상한 사람이 막 뭘 던지고 불을 붙이는 걸 봤다고 했었어요. 당일 오후 붙잡힌 범인은 아파트 옆동 주민인 50대 A씨였습니다. 술에 취해 차도에 벽돌을 던지며 행패를 부리다가 불까지 지른 겁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아파트 베란다에서 쳐다보던 고양이 눈빛이 기분 나빠 불을 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불이 난 집에 살던 주민은 대피 도중 발등에 골절상을 입었고 연기를 마신 주민 4명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경찰은 A씨를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YTN 정인우입니다. 관세 여파는 우리 수출의 양대 산맥인 자동차와 반도체에 그대로 반영돼 실제 주요 기업의 실적이 줄줄이 악화하고 있습니다. 현대차는 수익성이 뚝 떨어진 반면 AI 메모리 시장을 선점한 SK 하이닉스만 날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최하영 기자입니다.
지난해까지 최대 실적 흐름을 이어가던 현대차의 영업이익이 10% 넘게 주저앉았습니다. 올해 2분기 영업이익은 3조 6천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15.8% 줄었습니다. 다만 매출은 48조 3천억 원으로 분기 기준 역대 최대 실적을 냈습니다. 매출은 늘었지만 영업이익이 줄어든 건 지난 4월부터 부과된 미국의 자동차 관세 여파로 풀이됩니다. 차는 더 잘 팔았지만 관세가 수익성을 끌어내린 겁니다. 2분기 실적은 미국 관세 영향으로 인한 8,282억 원의 영업이익 감소와 주요 권역의 시장 평균 인센티브 증가 추세로 인해 걱정은 관세 여파가 오롯이 영향을 미칠 올해 하반기입니다. 현대차는 자동차 관세 25%가 낮아질 수 있다는 기대는 있지만 협상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개별 기업이 말하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일본의 자동차 관세가 12.5%로 낮아진 데 대해서도 말을 아꼈습니다. 미국 관세 여파로 올해 2분기 국내 주요 기업이 줄줄이 우울한 성적표를 받은 가운데 SK 하이닉스만 한박 웃음을 지었습니다. 영업이익 9조 2천억 원, 매출 22조 2천억 원을 기록하며 분기 기준 사상 최대 실적을 갈아치웠습니다. 영업이익은 올해 2분기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인 4조 6천억 원의 2배에 달합니다. 일찌감치 고대역폭 메모리 시장을 휘어잡은 결과입니다. AI향 메모리 수요 성장이 이어졌으며 내래의 불확실성에 대비하기 위한 고객의 선제적인 구매가 더해지며 예상보다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되었습니다. SK 하이닉스는 하반기에 고객들의 신제품 출시도 앞두고 있어 메모리 수요 성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투자도 기존 계획보다 늘릴 방침입니다. YTN 최아영입니다. 지금 증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이 어제보다 하락 출발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코스피는 어제보다 0.19% 내린 3,184포인트에 개장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도 하락 출발했는데요. 0.06% 내린 809포인트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현재 종목별로 보면 현대차와 삼성전자는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 SK 하이닉스는 상승 출발하고 있는데 관세 여파가 드러나기 시작한 현대차는 주가가 빠지고 그리고 SK 하이닉스에 비해서는 실적이 부진했던 것으로 나타난 삼성전자도 하락세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자, 그리고 역대 최고의 실적을 거둔 SK 하이닉스는 오늘 상승 출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조금 전에 뉴욕 증시를 보면 미국과 EU의 협상 기대감에 다시 최고치를 경신했는데 오늘 우리 시장은 주말을 앞두고 한미 무역 협상 과정을 주시하며 경계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자, 환율도 보겠습니다. 환율은 원달러 환율이 5.4원 오른 1,372.6원에 개장했는데 관세로 인한 혼란이 상당 부분 정리될 거라는 기대에 달러 강세가 약간 주춤한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지금까지 증시 상황 알아봤습니다. 미국과 일본과의 무역 합의를 이뤘지만 결과를 놓고 엇갈린 해석이 나와 이행 과정에서 마찰이 빚어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미일 합의를 지렛대로 500조 원이 넘는 대미 투자를 압박받는 우리 정부는 강점인 제조업 분야를 중심으로 투자와 구매를 병행하는 방안을 제안할 것으로 보입니다. 뉴욕에서 이승윤 특파원입니다. 미일 합의의 속내를 들여다보면 선언적 승리를 중시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특성을 고려해 일본은 명분을 내주고 실속 챙기기에 집중했습니다. But I just signed the largest trade deal in history. I think maybe the largest deal in history with Japan. 하지만 미국과 일본은 합의 이후 엇갈린 해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합의 사항 이행을 분기별로 평가하겠다는 스콧 베센트 미 재무장관의 발언에 일본은 논의한 기억이 없다는 입장. 미국은 일본 쌀 시장 접근 확대를 선전했지만 일본은 제한적으로만 확대했다며 농민 피해를 줄였다고 맞섰습니다. 방위 장비 신규 구매와 상호 관세 적용 시점을 놓고서도 미일 간의 해석의 차이가 있어 이행 과정에서 마찰일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미일 합의에서 주요 대미 수출 업종인 자동차 관세를 15%로 낮춘 것은 일본에는 호재지만 경쟁국인 한국과 EU에는 큰 압박 요인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자동차 관세 25%가 유지되면 수입차 가격은 대당 2천만 원 정도 올라 세계 자동차 업계가 큰 타격을 입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다행인 건 미국이 요구한 일본의 대미 투자 분야가 반도체와 의약품, 조선, 항공, 에너지, 자동차, 인공지능 등 한국이 강한 분야라는 점.
조현 외교부 장관은 뉴욕에서 열린 포럼 연설에서 미국과 첨단 기술 분야에서 협력하는 제3의 동맹축 강화를 제안했는데 구매와 투자를 병행하는 카드를 제시하는 방침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 워싱턴 DC 본부를 방문해 금리 인하와 관세 대응을 놓고 대립 중인 제롬 파월 연준 의장과 치열한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과도한 예산이 투입된다고 비판해왔던 연준 본부 청사 개보수 공사 현장을 둘러보기 위해 연준에 와서 파월 의장을 옆에 세워둔 채 일방적인 주장을 제기했습니다. 특히 공사 예산이 27억 달러였던 게 31억 달러로 많이 올랐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에 파월 의장은 고개를 가로저은 뒤 연준 관계자로부터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없다며 반박했습니다. 자, 김건희 특검팀이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실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는데요. 국민의힘의 반응 들어보겠습니다. 했다고 합니다. 벌써 야당 의원 5번째 압수수색입니다. 야당 탄압을 위한 정치 특검의 무차별적인 압수수색을 강력히 규탄합니다. 임성근 사단장과 무려 14분이나 통화를 했던 안규백 의원, 지금 국방부 장관 후보자인데요. 안규백 의원은 왜 압수수색을 하지 않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특검은 삼권 분립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국회의원 압수수색은 이미 제출이 바람직하다라고 했던 우원식 국회의장의 말씀을 존중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박찬대 의원이 우리 당 의원 45명에 대해서 제명 촉구 결의안을 발의한다고 합니다. 야당을 아예 말살해 버리겠다는 선언입니다. 이재명 정권이 특검과 더불어민주당을 내세워서 야당을 말살하고 일당 독재를 완료하겠다는 선언이라고 봅니다. 강력히 규탄하는 바입니다. 질문 있으시면. 오늘 그러니까 의원 45명 제명안에 대해서 시기가 묘한데요. 이게 어제 강선우 의원 이제 징계안을 발의한 다음에 사건이지 않습니까? 이 시기를 좀 어떻게 보십니까? 예, 강선우 의원은 그 갑질과 그다음에 해명 자체가 거짓말로 드러남으로써 국민적인 신뢰를 잃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저께 우리가 윤리 제소하고 놨더니 아마도 박찬대 의원은 거기에 대한 보복성이랄까요? 약간 그런 점이 있다고 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당 45명의 의원들에 대한 제명 촉구 결의안을 지금 제출한 것 같습니다. 또 일각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의 전당대회 과정에서 경쟁을 하고 있던 정청래 의원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약세인 것으로 지금 드러나니까 아마 그런 점을 고려해서 강공을 취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는 분들과 그 더불어민주당 당원들의 표심을 좀 구해 보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지 않느냐라고 해석하는 분들도 계신 것 같습니다. 네, MBA 김민우인데요. 특검 강력 규탄한다고 말씀하셨는데 특검 사무실 직접 방문하시거나 이럴 계획도 계신가요? 예, 지금 당장 특검 사무실을 방문할 계획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특검이 지금 토요일마다 압수수색 들어오는 것을 야당에 대한 압수수색을 의원님들이 대개 금요일 날 지역구에 활동을 하기 위해서 내려가다 보니까 매주 금요일 날 압수수색을 들어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정치적인 압수수색이다. 특검의 수사 자체가 굉장히 정치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라고 하는 점을 국민께 소상히 알려드려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혹시 단체 행동 계획하시는 게 있습니까? 예, 압수수색 관련해서 우리 당의 김선교 의원께서는
지금 특검이 압수수색하는 것은 전혀 근거가 없고 지금 혐의점이라고 하는 노선 부분과 관련해서 김성교 의원은 전혀 관련된 바도 없다. 그리고 우리 의원실이나 이런 쪽에 관련된 자료 자체가 존재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을 굳이 압수수색 현장에 오시지 않는 것이 오히려 더 좋겠다라고 하는 뜻을 전해왔습니다. 하지만 압수수색은 본인이 동의를 하거나 또는 변호사가 입회하에 압수수색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단 변호사를 조력을 좀 구하기 위해서 변호사를 물색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됐죠? 네, 조금 전부터 김건희 특검팀이 국민의힘 김성교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인데요. 이에 대해서 송원석 비대위원장이 야당 의원에 대한 5번째 압수수색이라며 정치 탄압이라고 규탄했습니다. 자, 특검은 임의 제출 형식을 제안한 국회의장의 말을 존중하기 바란다라고 덧붙였고 매주 금요일마다 압수수색이 이루어지고 있다며 의원이 없을 때 압수수색하는 것은 매우 정치적이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이어지는 뉴스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60초 뒤에 이어집니다. 덥다는 말이 절로 나오는 날씨입니다. 열대야가 폭염으로, 폭염이 열대야로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고요. 덩달아 강도도 심해지고 있습니다. 이틀째 폭염 경보가 내려진 서울은 오늘 한낮에 37도까지 올라 어제보다 3도가량 높겠고요. 주말인 내일은 38도까지 치솟아 올해 최강 폭염이 찾아오겠습니다. 무리한 야외 활동은 조금 자제하시고요. 온열 질환에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고기압의 영향권에서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다만 볕이 뜨겁게 내리쬐겠고요. 남동풍이 강하게 불어들면서 서쪽 지방에 폭염을 부추기겠습니다. 현재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 경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오늘 낮 기온은 서울과 대전 37도, 청주와 광주 36도로 어제보다 1도에서 3도가량 높겠습니다. 서쪽 지방은 주말인 내일 폭염이 정점을 찍겠고요. 내륙과 달리 제주도에는 내일 오후부터 비바람이 불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기온 상승세가 주춤하겠지만 폭염특보 수준의 더위는 계속될 전망입니다. 당분간 남해안과 제주도를 중심으로는 너울성 파도가 높게 일겠습니다. 특히 만조시에는 저지대 침수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휴가철 해안가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YTN 원희다입니다. 네, 뉴스업 금요일 순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